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민소 아나운서가 이야기해 줬듯 어제 빠진 것만큼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3.3%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6.02%,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최고점에 올라갔었을 때는 5%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좀 개인들의 매수가 오늘은 더 강했기 때문에 조금 힘에 부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어제 하락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당분간은 좀 횡보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전망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목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네. 오프닝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 이만큼 올라간 거를 분위기 반전에 우린 성공했다라고 긍정 회로를 좀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고요. 네. 나쁘게 본다면 또 충분히 나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하거든요. 사실 저점이라는 것 자체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 정도면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사는 게 맞는 거고요. 이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안 사면 되는 건데 참고로 저는 어저께 급락 구간에 저는 샀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은 살 단계는 아니었었고 어제와 같은 그런 레벨 다시 온다면 그 레벨 자리에서는 일단 뭐 사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뭔가가 지금 다 풀린 상태로 보이진 않거든요. 뭔가 이제 하나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은 저는 이번 달 말로 보고 있고 네. 아마 광고자 전까지는 그냥 작은 그림 안에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장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상승이라는 느낌이 딱 왔다면 오늘같이 오르는 날도 이가람 매니저는 아마 어제처럼 움직였을 텐데 그런 낌새는 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니케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우리 지수 오늘 좀 찜찜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니케이 관련해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네. 일본 시장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환율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왜 일본처럼 못 올라갔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할 말은 없죠. 왜 대한민국이 그동안 뭐 보여준 형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뭐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좀 화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로벌 한모니들이 한국 시장 와서 농락을 하고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들도 그렇고 뭐 연기금 기관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 동시에 온 거는 제가 지금 이제 1990 뭐 30년 전부터 주식을 했지만은 증권사부터 있었지만은 지금 세 번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코스피가 거의 8%, 10% 정도 빠졌고 코스닥도 거의 10% 빠졌는데 요게 이제 코스피가 2008년도에는 선물이 거의 하한가를 갔어요. 선물 하한가가 10%인데 코스피가 그때 15%뭐 이제 상단하진 15%인데 거래소 지수가 10%뭐 15% 정도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4, 5% 선물하고 코스피하고 차이가 났던 적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두 번의 이제 세 번째인데 이번에 코스피랑 동반 서킷 브레이크가 물론 코스피 서킷 브레이크는 6번째고요. 코스닥은 1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는 나왔지만 한꺼번에 나온 적은 3번밖에 없는데 제가 한꺼번에 나올 때 겪어보면은 이 충격파에서 바로 반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거의 이제 왜냐면 올라올 때 2, 3%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또 조정 거쳤다가 또 4, 5% 올라가다가 한 달 정도 한 2, 3주에서 한 달 사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정세에 갖추면서 지수가 반등하더라라는 측면으로 이제 경험치로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 아직까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면전 이란하고 전면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엔비디아의 AI 관련 아직까지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어제 하락세, 뭐 지금 시장을 둘러싼 악재가 진짜 많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뭐 계속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AI 버블, 뭐 방금 말씀 주신 전쟁, 그리고 버핏의 애플 매도, 그리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은데 뭐 소멸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조기준 매니저님 봤을 때 이거 맞을 만큼 좀 맞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저는 이따가 뭐 이제 엔화 한번 차트를 본다고 그러면 이제 맞을 만큼 맞았다니까 올랐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요 지분 이제 145엔까지 이제 어제 이제 140엔 뭐 깨려고 했는데 160엔대에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NK 트레이드가 뭐 전 세계 자금이 2경이다라고 하고 있고 얼마인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보면 10% 정도 그러니까 160엔대에서 10% 정도 이제 10% 이상 빠지니까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나갔던 자금이 이제 이자가 0.25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때문에 뭐 해외 자금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환율 때문에 청산하는 건데 요 가격대가 보면은 과거에 130엔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제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 130엔대로 가면 이제 요번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후에를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일본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아베노믹스 이후에 10몇 년 또 12년 이상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저금리를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문제는 너무 급속한 금리 상승은 요게 130엔대로 간다면 일본의 그 자동차라든가 많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잃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더 떨어지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갔는데 일본, 중국에서도 갔는데 이제 안 갈 거라는 거죠. 한국으로 다시 올 거고 다른 나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 수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는 지지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식을 팔았던 걸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가격대가 지지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거라고 해석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요게 올라가니까 일본 증시가 13%, 뭐 12%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의 악재는 뭐 요걸로 해서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뭐 아. 12% 올랐다가 이제 오늘 뭐 내일 뭐 3%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요 환율 문제는 아마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50엔대를 개입하려다가 제가 보기에는 140엔 뭐 요 정도 개입선이 아직도 좀 이평선을 보거나 뭐 차트를 보거나 이제 지지선을 봤을 때 딱 적당한 가격이 140엔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화의 추세와 함께 현재 시장도 같이 조기준 매니저가 짚어줬고요. 자, 이어서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머리 스타일이 일단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려고 한번 저도 스타일을 반전했는데 네. 반전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반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락장으로 반전했는데 이 머리를 네. 다시 풀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아, 들고요. 설마 머리를 지난주 금요일에 하셨나요? 네, 아, 다시 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려 했는데 이 말아 올렸는데 시장이 말아 올릴 줄 알고 말아 올렸는데 풀면은 또 한번 더 풀릴까봐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에 파마처럼 긴장세는 일단 가지고 네. 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은 가지고 갔는데 채팅창 한번 읽어볼까요? 이쁜 봉자님께서 진짜 찔끔 참새 오줌 싼 것처럼 뭔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오늘의 상승을 말하시는 것 같고요. 네. 자, 푸르름님께서도 오늘 시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시가 이제 예상 체결을 처음 시장이 열릴 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던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고점이었는데 이거 종가를 보니까 좀 실망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분위기가 반전이 안 됐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반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내렸던 것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왔어야지만 이제 분위기가 반전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안 올라왔고 또 NK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국내 증시만 아직 회복하는 단계가 멀었다. 일부 종목들만 떨어진 것만큼 이상으로 또 올라온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개별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는 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오늘 선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오전장에서 1조 1,000억 넘게 매수하고 있다가 11시부터 매도 포지션을 가지면서 오늘 결국에는 2,000억을 넘게 다시 한번 동반 매도세를 좀 보였다라는 건데 근데 좀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은 그 정도로 이제 선물을 매도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풋옵션이랑 콜옵션을 보니까는 또 오히려 또 풋 포지션을 전부 다 매도하는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콜 포지션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상방이 열어둔 자리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들어왔던 게 의미심장하는 게 개인이 풋을 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청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도 청산을 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선물을 좀 샀어야 되는데 선물을 또 안 샀다는 거에 대해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모습이고요. 저는 약간 좀 오늘이 좀 바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진짜 겪지 말아야 될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쵸, 예. 예, 다들 여쭤보니까는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주식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갑자기 급락하는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이제 약간 좀 멍해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난 코로나 이전에 3월 19일이었을 겁니다. 3월 19일 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그날도 이제 장중 급락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20% 이상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월 19일 날 장에서 한번 하락을 맞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도 역시나 그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반등했는데 그날 떨어지고 9%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5%를 상승했는데 그 다음날 6%를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찐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리겠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 8시부터 9시까지 시장을 딱 여는 순간 동시호가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 30% 찍혔던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다 세진 않았지만 쭉 드래그를 했을 때 800개 넘었거든요. 다들 와, 내 종목 이거 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예.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어제 떨어지면서 2시 이후에 그쵸. 반대 매매가 일단 한 번 더 나왔고 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신용 물량, 잔고 신용이랑 미수 물량들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오늘로서 안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수를 썼던 사람들은 이게 날짜마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걸러서 또 다르게 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라든지 하락했던 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라든지 조만간에 반대 매매가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시장 자체가 반대 매매 물량을 털고 가려면은 일부만 털지 않아요. 밀 때 한 번에 싹 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는 남은 물량들이 아직은 한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다 밀고 나서 시장을 땡길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서 시장을 땡긴다라고 하면 땡큐 하겠지만은 만약에 어제 떨어져서 오늘 반등한다고 해서 오늘 추가 매수하신 분들 내일장에서 한 번 더 하락 나오면은 아마 제대로 멘붕 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매수 보유 관점으로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점도 있다라는 것. 오늘의 반등은, 오늘의 좀 상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지금 상승에 대한 해석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파생상품 옵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오늘 장중에 이제 한국 시장을 농락한 외국인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을 거의 380에서 324까지 거의 네. 50포인트를 하락했는데 선물을 이제 1포인트당 25만 원 차익을 결제해야 되는데 거의 4만 개에서 5만 개급 팔았는데 한번 차트 보시면은 장중에 아침에 외국인들이 12,000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외국인들이 사면서 거의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그 12,000개를 샀던 거를 계속적으로 팔면서 마지막에는 3,000개 매도로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약세였는데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받아줬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가지고 놀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또 한국 시장에서 이제 선물을 계산해 보면 50포인트를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4만 개 정도로 있다 그러면 1포인트당 25만 원을 손실이 났고 그거를 4만 계약으로 하고 지금 현재 50포인트 빠졌다 했을 때 5천억 정도를 지금 현재 매도해서 380에서 때린 외국인들이 수익이 난 거죠. 지금 현재 320선에서. 그러면서 차익 결제 아침에 샀다가 또 다시 매도를 하면 시장을 하락시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이제 옵션인데요. 옵션을 보면은 3,200개를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3,200 이틀 동안 그러니까 어제 1,200억, 오늘 1,800억을 매도한 걸로 보이지만은 이제 증권에서 알아보니까 착실한 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200배, 300배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 밑에 그 행사할 수 없는 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행사할 수 없는 가격들 1,000원짜리 외국인들이 사놓았던 거를 개인들이 1,000원, 2,000원에 팔다가 결국에 이렇게 빠지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제 3,000억을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네. 오늘 산 게 아니고 매도 때렸던 물량을 환매해서 손실 처리한 거고 외국인은 지금 3,000억을 차익 실현한 거죠. 아까 선물 5,000억, 옵션으로 3,000억 실현했고 또 장중에 이제 빠졌다가도 또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팔면서 그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또 싼 가격을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신도 500억을 샀는데 풋옵션 밑에 밀리기 때문에 산 게 아니고 매도를 했다가 손실 처리한 게 500억이라는 거예요.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매도했다가 매수를 하면서 손실 처리된 거. 그러니까 픽스된 확정 금리라는 거죠. 내일 모레까지 이제 옵션 만기인데 그때까지 막상 이제 차익 실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싸게 샀던 것들 1,000원에 2,000원에 샀던 것들 뭐를 지금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에 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 시장의 어떤 개인들이 산 게 더 하락이 아니다. 아직도 선물 가지고 한국 시장을 농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이제 주식 선물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선물은 주식 선물은 또 우량주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 3천억, 3천억 정도를 선물을 매수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이번에 옵션에서 하락을 해서 수익을 지금 8천억을 챙겼고 또 올라갈 때 이제 타익을 하기 위해서 주식 선물을 사고 물론 주식은 사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서를 선물을 사면서 해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프닝에서 오늘 반등 기분 좋게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아직은 좀 확인할 게 많아 보이고 뭔가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여실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바로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그 세세한 이야기 하나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반도체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과대됐지만 오늘 좀 일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올랐던 매물들을 모두 좀 소화가 됐습니다. 과도하게 소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과 한 달 전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커진 이 AI 버블론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은 투명하냐, 확실하게 극명하게 나오는 것이냐라는 우려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반도체 투심이 많이 좀 악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그래도 반도체가 끌고 가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이번 하락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된다라면 반도체가 좀 주도를 하는 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는 네. 반도체가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전반기와 같이 모든 전체 종목이 다 올라간다라기보다 실제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반도체가 약하고 지금 약간 뭐 버블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도 투자를 더 하면 더 해야지. 내년도까지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지 투자를 줄인다라거나 뭐 TSMC에서 오더컷 주문이 이제 나갔던 게 안 하기로 했다. 뭔가 네. 지금 그 오더컷이 나온 것도 전혀 없었고 뭔가 지금 EPS가 과다하게 올라갔던 거나 뭔가 지금 수급적으로 과하게 쏠렸던 그런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제 돈 버는 기업 빅테크 말고도 엔비디아나 TSMC 쪽에서 이제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결국 하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는 업황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업황으로 보기보단 저는 수급 상황 때문에 더 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수급 상황은 좀 한번 제가 차트로 그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실제 엑셀 대입을 해서 제가 직접 차트를 제가 그려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네. 이건 외국인들이 올해 삼성전자를 매수했고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비중입니다.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이 있는데 빨간 색깔 위에 있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고요. 아래 색깔 파란 색깔이 외국인들의 지금 비중 추이인 건데 보게 되면 원래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3월 달에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컨퍼런스를 통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거론되다 보니까 예. 갑자기 그때부터 외국인이 왕창 샀습니다. 그게 이제 파란 색깔이 앞부분에 뛰어 올라갈 때인데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지금 매수가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고점 자리에서 56%대까지 찍은 다음에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56%대 거의 초반대까지 붙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 대비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은 아직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다. 그만큼 아직 외국인들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쥐고 있을 것이냐 물량은 더 내놓을 것이냐인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외국인이 더 매물을 내놓는다?
주가 추이 깨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이 걸릴 자리까지 거의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전에 보게 되면 이제 SK 쪽인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외국인들과 동행하는 그림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는 아래에 있다가 이제 HBM 때문에 급격하게 들어왔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빨간 색깔은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고 파란 색깔이 외국인 비중인데요. 지금 하이닉스 주가 추이 같은 경우도 올해 저점자, 올해 이제 중간 눌림목 자리까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비중 자체도 윗자리부터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때문에 뭔가가 지금 자리에서 더 매도가 나타나는 것도 저는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다만 이제 이거를 담겠느냐, 지금 자리 반도체 사도 돼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를 보고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외국인들 사야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황은 좋은 게 맞지만 지금은 수급적으로 약해진 상태인 것이니 수급이 강해질 수 있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가 네. 가장 큰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리에 보게 되면요. 약간 놀라운 건데 지금 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외국인을 많이 안 판 것 같이 보여지고 있고 주가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보게 되면 올해 누적 추이인데요. 분명히 외국인들의 매수 추이와 코스피의 지수가 동행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게 되면 코스피 빨간 색깔이 엄청난 급락을 보였는데 외국인 현물은 아직 위에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매도보다 지수가 더 빨리 빠진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외국인 매도는 아직 제대로 뭔가 주식에 대한 매도는 아직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다가 되는 건데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럼 똑같이 외국인들이 그분 들고 있는 걸 다 팔게 되면 지수가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가 볼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이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조금 제한적으로 뭔가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는 것이냐? 요 두 가지 갖고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내려올 때 누가 작용을 했느냐가 중요하겠는데 그 다음 장입니다. 네. 지금 올해 동안에 외국인 누적 선물 포지션인데요. 외국인이 연초엔 팔았다가 그다음 들어올리면 샀다가 그다음 팔았다가 샀는데 지금 보게 되면 누적 순매수가 쌍고점을 찍어놨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저점 자리도 지금 쌍저점을 찍어놨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 누적 순매수가 4조 원대가 지금 지지라인대 되고 있는데 매도로 봤을 때 매도로 4조 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그 이상 안 빠진다가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매도가 4조 원 넘어갔다가 결국 막판에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 가깝게 순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2조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뭔가 나올 만한 자료는 좀 제한적이다. 그럼 결국은 외국인들은 선물을 더 살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려감이라면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 키워드가 나올 수 있어요라고 제가 경고성 멘트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번에 나온 침체 포인트는 넘어갈 것 같고 진짜 침체 코멘트는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가 좀 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외국인 선물 표정 봤을 때 뭔가 지금 더 뺄 자리가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외국인이 사서 들어올리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중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일본 엔화의 관계인데 제가 이거를 일본 엔화와 국내의 코스피 선물지수 아니면 코스피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아니면 현물 매수세를 비교해봤는데 뭔가 일정감은 딱히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 엔화와 코스피 지수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제가 그려본 건데요. 분명히 연초 때까지는 없었어요. 중간치만 보더라도 큰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올해 6월, 7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상관계에서 생겨서 엔화가 떨어질 때 코스피 지수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나스닥도 올라가고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엔화가 아래부터 막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코스피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일본 엔화에 영향받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나스닥 이렇게 뭔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국내 문제가 아닌 지금 뭔가 엔화적인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거 외에 나머지 재료들은 약간 핑계거를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결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지수 대비 외국인 덜 팔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융투자 쪽, 뭔가 프로그램 매매에서 기관 쪽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인 건데 뭔가 프로그램에서의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보는 거니까 거기서 뭔가 전환점이 생기려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침체 키워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겠는데 어저께처럼 서비스 PMI가 잘 나온 것처럼 앞으로의 지표가 무조건 잘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스만 미팅이 22일 날 있거든요. 그 전까지 지표가 그쵸. 잘 나온 것도 있는데 침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스만 미팅 전까지는 지수가 위아래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맥점은 뚫고 올라갈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8월 28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 TSMC가 이번 주 금요일 날 7월 달 매출액 발표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TSMC 전에 어저께 포스콘 발표 나왔는데 포스콘이 7월 달이 역대 사상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TSMC 또한 포스콘처럼 7월 달이 다시 한번 더 매출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포스콘 자체도 AI 서버가 너무 잘 나갔다라고 했었고요. 그 이외에 지금 다른 제품도 잘 나갔다는 건데 3분기가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콘이 잘 나갔다. 그 얘기는 똑같은 밸류체인 안에서 TSMC 또한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TSMC가 금요일에 잘 나오게 되면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 반도체 종목도 어저께 완전히 올라갔는데 저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번 해 금요일 것까지는 아마 크게 밀리는 건 제한적일 것 같고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올라갔다가 조금 쉬었다가 8월 말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게 다음 주 월화까지 많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부 스위셔라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8월 말 제스만 미팅 전후로 해서 다시 네. 한 번 더 반도체를 보시면 아마 8월 말부터 해서 9월 달 추석 전까지가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가람 매니저님 물어보려고 했던 게 와, 지금 반도체가 오늘 반등하긴 했는데 이벤트 공백이 너무 크다. 이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달 말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8월 시작했는데 월말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 공백기 동안 반도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TSMC 이 실적 발표가 아니죠. 이 7월 매출액을 얼만큼 나왔는지 매출 결과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일정에 대해서는 이게 대만 시간 기준 나오나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나오나요? 대만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아마 반영이 금요일 날, 되겠네요. 네, 금요일 날 장중이에요. 중요일 날 아마 오후 3시 전후로 해서 뜨니까요. 이때쯤 아마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좀 색깔이 바뀔 수 있고 확실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의 의견 하나만 좀 읽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걷다 보면님께서 SK하이닉스 안 그래도 오늘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로부터 이 반도체 보조금 4.5억 달러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호재가 될까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게 좀 호재가 될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급반전이 나타날 재료로 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이 못 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그 우려감은 좀 해소가 되었다 정도로 보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일자리가 한 1,000여 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 자체도 여기에 대해 반대는 안 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쪽에 대한 리스크는 좀 일부 해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급반등은 세게 올라갈 수 있겠냐를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도 일단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반등 한번 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조규준 매니저님은 현재 반도체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반등으로 좀 싸졌으니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삼성전자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딱 15만 원 가격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올해 이제 일부 처음에 1월달에 시작할 때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뭐 7만 8천 원 뭐 이 정도였고 하이닉스가 14만 원 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근처 왔고 HBM 관련 수요는 뭐 AI 수도 여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비트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여담으로 지금 현재 이제 파생 상품 할 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야간에서 지금 현재 선물 옵션이 거래됩니다. 근데
야간이 지금 현재 어제 7만 계약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 3만 개 거래도 최근에 거래가 야간에서 이렇게 많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오늘 밤중에도 거래될 거고요. 아마 이제 미국 시장에 선물이 거래되면서 같이 거래될 텐데 이게 이제 옵션 시장을 한번 보면은 이 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340 뭐 애더머니 요 그 등가격에서 보시면 12포인트 합을 붙이면 12포인트 위아래로 12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이게 월물 시작했을 때의 프리미엄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내일 모레가 만기거든요. 목요일 날 만기인데도 이렇게 비싸고 여기 밑에 보면 310 정도 되면 어제만큼 빠졌던 차익이 나와야지 이게 수익이 실현하는데 이게 1.00.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지금 1,000원에 거래됐을 주식이 지금 10배, 100배가 지금 현재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사서 추가적으로 수익 내긴 어렵고 그 밑에 샀던 사람들이 조금만 흔들리면 차익 계속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고 또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50 위로도 지금 현재 340이니까 15포인트면은 거의 6, 7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요것도 1,000원, 2,000원에 거래해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네. 수익 날 게 없다라는 거죠. 파생 상품으로 선물도 지금 현재 여기서 팔다가 다시 올라갈 거고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추가 하락하거나 이란 이라크가 전면전을 했을 때는 약간의 충격파가 있겠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이게 또 대박이 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변동성은 점점 빅스 지수는 낮아질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주면 이제 오히려 좀 이런 우려감에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삼성전자는 좀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봐도 되나요? 지금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서킷 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10% 하락인데 삼성전자가 10% 하락하는 거를 몇 년 많이 만에 없죠. 지금 처음 봤고요. 예,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이런 하락세에서 이제 반등은 바로 못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 하이닉스가 보조금 받으면 삼성전자도 계속 보조금 받을 거고요. 또 하나는 콜텍스라는 게 재료가 또 있습니다. 곧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8월이냐 9월이냐 뭐 올해 내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고 분명히 10조라는 영업이익이라는 탄탄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어느 정도 자사주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용인에다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6조인가요? 그래서 6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HBM 투자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현재 가격은 정말 매수할 가격대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주면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 빠질 때마다 반도체를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리는 게 좋을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가 올해 초 봤었던 반도체의 드라마틱한 상승장을 기대하고 매수해도 좋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2분기인데 이제 드라마 하반기에 이제 3분기 때 과연 이제 낸드 플래시라든가 HBM이라든가 네. 이 가격이 이제 HBM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닉스 주자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HBM 떨어지지만 낸드 그러니까 서버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 챗GPT에서도 서버 수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가격은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보면 반도체만 6조 이상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앞으로 3분기에도 지금 현재 7월 달에 제가 무역 수지를 엊그제도 보여드렸는데 7월 달 무역 수지도 35억 불 이상 흑자가 났다. 반도체 작년비에 50% 이상 올랐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8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 실적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보시면 드라마틱은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는 별로 못 올랐잖아요. 하이닉스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더라도 네. 비슷하게 절반 정도의 상승 추세는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저는 김웅태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뭔가 이제 반도체가 어제 급락을 하면서 뭐 대개 다 10에서 20% 사이로 쫙 빠졌습니다. 이렇게 할인이 된 가격에서 과연 올라간다면 우리 뭐 전고점까지도 바라봐도 될지 이런 포인트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 부정적입니다. 네.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어림없다. 네, 어림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저점에서 매수 기회이긴 합니다. 매수 기회이긴 한데 과연 그 정도만큼에 대해 메리트가 있을까? 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을 건덕지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를 핵심적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네. 부분이라면은 물론 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동안에 많이 빠지긴 했고 어차피 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직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가 언제 물론 이제 8월 달이라든지 9월 달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확실시된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까지 무리스럽게 기다릴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도 지난번에도 저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한번 HBM3E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많이 뻥튀기 시켜놨고 이 뻥튀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선반영으로서 많이 올려놨고 그러고 나서부터 뭐 8단 적층이든 뭐 12단 적층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HBM4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 논의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때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반도체는 지금 자리보다는 하반기부터 매수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미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본다라면 HBM에서 가장 대표 주종이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19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내렸으면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어디 보면 이건 기간 조정이 끝났고 거의 가격 조정까지 내려온 거죠. 네. 그러면 지금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12,000원에서 19만 원까지 간 거라면은 생각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10배가 지금도 넘었죠. 10만 원도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10만 원 깨지면 여기도 또 저점이라고 매수할 건가요? 또 그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10만 원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때 이제는 저점에서 이제 올라갈 길을 다 지어놓고 있구나라고 해도 늦지 않은 건데 네. 굳이 이제 저점이라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 스타일은 좀 더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사고요. 저도 물론 반도체 한 종목을 가지고 있지만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반도체는 그냥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김은태 매니저님 네. 월말에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 잘 했고 네. 가이던스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좀 지금 했던 얘기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때는 차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대가 선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에코프로 비행도 2차 전지도 그동안에 작년에 그렇게 기대감을 심어놓고 물론 실적은 안 나왔지만 그동안에 기대를 심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부터 여기 더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4680 배터리를 이제는 뭐 테슬라가 사용할 거다. 그래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고점 찍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도 똑같은 순항으로 끝나면은 이미 한번 주가에 대한 지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주도적인 섹터가 또 한번 판이 뒤집히면서 바뀔 수 있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반도체보다 다른 섹터들에 대한 포커스 좀 맞추는 것도 나쁘지 예.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종목으로 좀 한번 압축을 해보려고 하는데 김은태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으시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한번 압축해 볼까요? 저는 일단 국내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는 꼭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아니면 이거 결과 뜨는 거 보고 살려고 하게 되면 분명히 늦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외에 더 본다면 이제 SK 쪽인 건데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저는 좋게는 봅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약간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만 보시고 약간 또 트레이딩성 단기 대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가져가 아니 최소한 11월 달까지 최소한 한 2, 3개월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충분히 업사이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관점 달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지금 상태에서 탑픽을 본다면 이 두 종목이 아니고 다른 쪽을 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저는 TSMC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시 아닌 이상은 그 TSMC 관련된 종목을 사기 좀 어렵고 엔비디아 또한 미국 주식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엔비디아 사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내에 그 TSMC와 연동이 되는 ETF가 있어서 저는 탑픽으로 이번에 좀 단기로 선정해 본다면은 타이거 TSMC 밸류체인 팩트셋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예. 타이거 TSMC라고 치시면은 티커가 나오는데요. 453950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점 보게 되면 오늘 다른 반도체들과 달리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다르게 어제 음봉에서 꽤나 많이 올라왔고 오늘 ETF인데 불구하고 올라온 상승률이 무려 9.8%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종목은 TSMC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TSMC와 연동되는 그 아래 뭐 ASE, 테크니스부터 해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뭐 도쿄 율렌트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는 결국 TSMC와 연관성이 있는 밸류 체인을 따라가는 종목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TSMC 좋게 보는 이유가 가격을 전가를 많이 시키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 나온 건데 이거 제 대만 거에 제가 번역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예. TSMC가 이제 5나노, 3나노 가격을 올린다라고 했고 여기 아래에 보게 되면 코스도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 코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도 엔비디아 쪽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최고다. 그쵸. 우리를 대체할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가격을 올려도 고객사들은 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이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50%대의 영업이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이번에 또 올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망치를 보게 되면 가이던스가 53% 영업이익률인데 이번에 가격 올라가게 되면 가이던스가 무려 5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분기가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는 만큼 영업이익이 이번에 달보다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달 보통 TSMC 관련 종목을 본다면 국내에서는 에이즈랜드를 보시겠지만 저는 에이즈랜드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TSMC와 관련된 ETF 타이거 TSMC 밸류체인 팩트셋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가 글로벌 넘버원은 맞네요. 이렇게 ETF 하나가 TSMC 밸류체인 팩트셋, 밸류체인을 모아둔 곳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 보니까 와 이만큼 크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거면 이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TSMC가 이렇게 좋다는데 네. SK하이닉스 동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이게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패키징을 다 얘네가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도 대체할 데가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관세 같은 것도 부과했을 때 TSMC는 고객사한테 거꾸로 부과하겠다 네. 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원천하게 위치 자체가 위에 있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들려오게 됐을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기술 격차가 있고 이제 하이닉스는 HBM3E에서 12단을 할 거고 삼성전자 8단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결국은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의 약간 물량에 대한 부담도 생길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단가를 낮춰버리면 하이닉스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물론 하이닉스가 지금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건 맞고 지금 주문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에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내려와 있어서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앞지를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다라는 게 판명날 때까지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지금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봐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두 종목 보고 있는데요. 네. SNS 텍을 먼저 보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SNS 텍은 지금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10%까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장은 종목은 차트는 빠지는데 실적이 지금 좋아지면서 기관 매수가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1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해서 45,000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신압으로 늘고 있고 삼성전자가 8% 들고 있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블랭크 마스터가 실적이 좋아지는데 펠리클 관련해서 EUV용 펠리클 관련해서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펠리클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양산을 시작하면 지금 이제 아까 그 실적에다가 업사이드는 확실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과 같이 따라 사면 거의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가비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데 SKC가 결국에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FCBGA 관련해서 글로벌 1위 8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게 기가비스입니다. 신영증권에서 80% 시장 점유하고 있고 과연 유리기판 시장 했을 때 그 시장 점유율 유지할 거다라는 같은 이제 웨이퍼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같은 기판 관련해서 똑같은 양산이기 때문에 기가비스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EUV 관련해서 이제 기판을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에서 지금 현재 또 하나 콜 테스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테스트와 그 다음에 파운드리형 반도체 테스트가 지금 성공되면 이 회사는 다시 이제 날아갈 주식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SNS텍과 기가비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특이점, 지금 첫 번째 특이점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이게 채팅창에서 지금 제작진이 먼저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읽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배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자, 정말 내일 이후에도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특이점들로 짜야 하는데 매우 실망이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 종목까지는 한번 받아봤는데 반도체를 첫 번째로 고른 이유가 자 우리가 불과 한 달 전까지 아니면 지지난주까지도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지금 가져갔을 섹터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오늘 오른 것에 대한 해석을 오늘 한번 최대한 해보려고 했고요. 종목까지는 한번 종목을 통해서도 시장을 보는 눈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함께 마련을 해봤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이점, 시장 그 내일 이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아마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조선주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자, 이번 반등세에서 보자면 이제 대체로 급락이 나오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한다면 그때 대체로 주도 섹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섹터가 지금 조선과 제약바이오로 꼽히고 있는데 어제 급락이 뭐냐? 어제 급락만큼 올라온 조선입니다. 자, 일단은 이 조선이 슈퍼사이클이 맞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그래서 조선이 진짜 고점에 있는데 난 오히려 이것도 매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포인트는 있을까? 매수한다면 다시 한번 또 슈퍼사이클만큼의 상승세가 나올까?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은태 매니저님. 네. 하반기 우리가 내일 이후에 봤을 때 조선이라는 섹터는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한 섹터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칫하다가 반도체로 물려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이 바닥 퇴출인데요. 네. 저는 조선주는 내일 장에서 담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담아도 네. 되는 게 일단은 기사 내용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오늘 내용이 나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국내 조선업에 대한 지난 3, 4년치에 대한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밝혔고 지난달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는데 이게 이번 7월달 지난달이죠. 7월달에 수주잔고를 얼마만큼 체결했는지에 대한 건데 발주량인데 발주량 237만 이제 CGT의 이제 물량에서 한국이 총 96만 CGT를 거의 비중이 40%로 차지했습니다. 이에 가장 많이 발주를 했던 게 물론 중국이겠죠. 근데 1월, 7월 달만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이 오히려 24%밖에 안 돼요. 발주 물량이 우리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57만 CGT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수주 발주량을 앞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1월부터 7월 달까지에 대한 약 대략적으로 60%는 중국이 발주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에 대해서 선박에 대한 고부가 가치에 대한 선종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선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비교를 해봤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다 뒤따라가고 있고 이번 지난달까지만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뭐 다음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조선 3사에 대한 2분기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뭐 하나오션도 지난 1분기의 실적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이번에 HD 한국조선의 대표적인 이제 조선업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분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428%나 증가해서 3,764억.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120% 넘는 1,307억까지도 영업이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수주 잔고를 채웠던 실적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에서 실적을 받아 이제 수주를 발주한 거라면은 앞으로 3, 4년 뒤죠. 27년에서 28년도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수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주 잔고가 워낙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배 만드는데 한창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올해 매출액까지 한다라면 이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 영업이익은 1년치에 대한 영업이익을 전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더 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선박에 대한 교체 수가 이제 지난 2008년부터 20년이 넘어가기 이제 16년에서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이클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제 조선가들도 대한 가격들을 무시 못 하는데 지난 2008년도 때 신조선가에 대한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191.58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신조선가의 가장 높았던 지가 187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대한 그 가격대만큼 지금 지수가 올라왔는데 그 지수가 지금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꼭대기일까?
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수준 한거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매출까지 본다라면 그 신조속가는 훨씬 더 넘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반기에는 이제 카타르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큐맥스급에 대한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 내용도 있잖아요. 확실히 업무 협약은 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수주를 할 거다, 이제 업무 협약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지금 한국 조선해양에서 만드는 배인데 지금에 있는 선박이 기본적으로 17만 4천 입방미터? 이 정도 규모랍니다. 근데 카타르에서 수주할 게 얼마였냐면은 24 입방미터입니다. 24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엄청나게 큰 배를 이제 앞으로 수주할 건데 그게 10척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해서 총 5조 규모에 대한 이제 달하는 금액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난 2월부터 사실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려났던 게 이번 10월 달에도 모잠비크라는 곳에서도 LNG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올해 10월로 연계되면서 그때 아마 다시 한번 업무 협약에 대한 진행할 거로 보는데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LNG석 17척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정도에 대한 규모를 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한 실적보다도 훨씬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슈퍼사이클 진입이 이미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판세를 뒤집어 엎을 거면은 네. 조선주들이란지 조선 기자재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조선업종들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또 친환경 쪽으로 만들려고 그쵸.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배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교체 그리고 주기도 줄어들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선업이라든지 조선 대장주라든지 LNG 선박이라든지 기자재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우태 매니저님 하나 더 궁금한 건 조선주가 어제 대체로 한 다 10%가량 주가들이 다 빠졌거든요. 네. 이 과정이 없었어도 조선주는 좋았다라고 보시는 거지 아니면 어제 좀 그 하락을 거치면서 더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이 온 거죠. 지금 자리에서 어제 빠졌으면 네. 사실 어제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저는 알테오젠도 어제 빠지고 나서부터 이 가격에 사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샀거든요. 그렇죠. 자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빠졌으면 이것도 사도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10%나 넘었는데 지금 제가 띄워드린 게 이제 한국 조선해양에 대한 차트인데 이거 차트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제 자리에서 밀려나고 나서부터 오늘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어요. 그럼 차트를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 놓다는 건데 지금 어차피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격도가 높으면 이격도를 다시 한번 회귀 현상으로서 좁혀놓기 위해서 눌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이 오히려 운이 좋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빠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회귀 현상으로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지금에 대한 추세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고가를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조선주 지금 좀 어떤지 코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조선 좋죠. 조선주의 가장 좋은 점은 차트가 살아있다라는 거랑 근데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가장 좋았던 거는 이번 분기에서 가장 서프라이즈율이 가장 많이 나왔고 전체 종목이 다 같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업종이다 보니까 지금 개인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매니저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고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게 되면 지금 이전에 지금이 슈퍼사이클이 또 왔다라고 하죠. 근데 슈퍼사이클이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했었어요. 2024년도 작년 요맘때쯤에 정확하게 작년 여름이었네요. 여름에도 고점에 치고 올라갈 때 야 이거 조선 팔면 절대 안 된다. 조선 이거 슈퍼사이클이니까 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7월달 끝나고 8월달 되면서부터 갑자기 꺾이더니 나락 빠집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러면 지금 조선주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좋구나라고 하고 나한테 도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이클이 죽지 않은 상태인데 중요한 포인트 보입니다. 사이클이 안 죽었는데 주가가 내려와 있는 이 나락으로 가 있는 이 자리에서 조선주가 좋아요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이때 조선주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냐라고 하겠지만 사이클이 안 죽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 자리가 최저가가 돼버리면서 고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자리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가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무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월간 봤을 때 월간 분기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올라가 매출 자체가 올라오거든요. 아래가 매출액인데 매출액 차트가 분기별로 계속 올라오죠. 정말 더 올라지고 있고 그 다음 분기와 그 다음 분기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전망치는 2분기보다 3, 4분기는 보합으로 가는 옆으로 기어가는 게 지금 컨센서스인 거고 더 올라가는 거는 서프라이즈 뛸 거냐 말 거냐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주가 위치 자체가 이미 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이전 자료 봤을 때 충분히 뭐 지금 HT 한국조선해양도 20만 원대 그 위로 올라가야 이게 재무차트상 봤을 때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잠깐 이제 삼성전자 잠깐 갔다 올 텐데 삼성전자 잠깐만 코멘트해 드리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끝나느냐? 사이클이 지금 AM 사이클이 절대 끝나지 않았거든요. 똑같아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럼 좀 전에 조선주와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줬죠. 그러면 사이클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재무 차트 보게 되면은 이번 분기 이번 분기에 대한 발표가 아마 이제 80조대 나오지 않겠냐. 지금 뭔가 매출 자체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재무 차트가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게 되면 삼성전자 지금 매출액이 올라가거든요.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발표된 매출액이 이전보다 상회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위치 또한 그에 맞게끔 더 올라갈 정상이거든요. 결국은 사이클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주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의 차이가 뿐인 거지 사이클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결국 올라온다 되는 거라서 삼성전자 마찬가지 지난번처럼 조선주와 같이 요 아래자에 따라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럼 조선주는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실적이 담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 특히나 미국 엔화가 됐던 미국 나스닥이 됐던 테크 종목들과의 리스크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게 조선이라서 저는 조선주 좋게 보고 있는 지금 대래 저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이나 중공업이나 이쪽 선사들 실적이 나온 종목들보다도 이제는 이제 그 아래에서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조선의 기자재 중소형 종목을 볼 타이밍이 지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까지도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좋은 건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 현재 뭐 시장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조선주 차트 보면은 조선주를 지금 사는 것도 공포에 매수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워낙 고점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조선주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주의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뭐 조선주 좋다고 하는데 조선주가 과거에 이제 고손 선박을 했을 때 수주하고 이렇게 생산했을 때 과거에 2,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1.5년 그러니까 블록화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단기를 좁히면서 1.5년 내에 이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주했던 게 이제 올해까지 나오고 내년 뭐 초반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리포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수주가 현재로 수주 나온 게 이제 내년 내후년에 나오는데 7월 달 선박 발주가 46% 감소했다라는 거죠. 작년에 160척 수주했는데 지금 59척밖에 안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63% 감소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벌크라든가 LNG가 줄었는데 LPG만 늘었다 50%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누적적으로 보면 22% 정도 늘어난 거죠. 선박 발주가 지금까지 1월부터 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부족하다라는 전체적으로 이제 발주는 늘었지만 척수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거죠. 뭐 큰 게 생산이 되면서 이제 CGT 관련해서는 늘어났지만은 1,200억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230척 했는데 올해는 근데 작년 1,300억 조 수주였는데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적 기준으로 이런 게죠. 누적 기준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만큼 아직까지 누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는 나오겠지만 앞으로 1.5년, 2년, 3년이 아니고 그 다 선박이 줄어들었고 다행인 건 이제 선박 가격이 이제 올랐다라는 거죠. 신조선가가 12%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쇄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하겠지만 문제는 마켓셔가 23%에서 21% 줄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점 논란에서 조금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지만 조금은 주의하자. 그럼에도 조선주를 사야 될 종목이 있다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조금은 주의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네. 리포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쫙 들어봤고요. 이번에도 좀 종목으로 간단하게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뒤에 또 오늘 탑5 상당히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일단 종목 명만 딱딱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현대, 미포, 조선하고 네. 세진중공업 이 두 종목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종목을 보면 이제 차트상으로 아까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태 매니저님은요?
저는 HT 한국조선해양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기자재는 하나 엔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하나, 기자재식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실적보다 이슈로 본다면은 피팅 밸브 쪽 태광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보신다면은 작은 종목인 KSP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까지 싹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 또한 우리가 내일 이후에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6%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2024년을 본다면 코스피가 좋을까? 코스닥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제약바이오 이야기하면서 한번 코스닥주의 강세 예상해 볼 수 있는지 OX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남은 2024년 아니면 그 내년 초까지 이어서 과연 이 제약바이오의 강세 그리고 코스닥의 좀 더 코스닥이 주도하는 장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맞으시면 O,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 생각해볼 게 좀 더 있다라고 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조기준 매니저님만 O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함께 코스닥은 좀 봐볼 만한 섹터가 될까요? 코스닥에서 저는 그러니까 바이오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물론 저도 물론 코스피지만 그래도 코스닥을 너무나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소외됐고. 그쵸. 그러면서 또 이제 의외로 올라갈 때 보면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바이오가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면서 코스닥을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주가 지금 시총에 뭐 1, 2, 3위까지도 뭐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충분히 더 올라갈 종목들은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코스닥이 있지만은 거래소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종군당하고 녹십자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오늘도 보면서 종군당 뭐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차트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요 상승세에서 이 시장이 전혀 하락을 물론 이제 이게 다른 뭐 15조가 넘어가는 알테오젠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1조 5조밖에 안 됩니다. 종군당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너무나 단단하게 뭉쳐 있고 외국인 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2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 이제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이제 고점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쉬어갈 자리도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볼 수는 모르겠지만은 녹십자라든가 연군당은 지금 현재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항생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의약품들이 또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 하고 있고 비슷한 호흡기 질환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차트도 양호하고 종군당, 녹십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종근당과 녹십자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뭐 이제 김용태 매니저님 아까 X를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코스닥이 아닌 거지 제약바이오는 좋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네. 기간이 문제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너무 멀고 저는 올해 9월에서 10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길게 이미 제약바이오는 지난 1월부터 HLB에 대한 대장주로서 계속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8월, 8개월 내내 올라왔거든요. 예. HLB가 쉬어갈 때 알테오젠이 그만큼 또 해외 먹었고, 그만큼 리가켄바이오, 에이빌바이오 전부 다 그러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 본다라면은 저는 왜 9월 달까지 기준점을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에스모 일정이 9월에 또 남아 있고 11월에 대선에 대한 이제 남아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앞뒤 전후로 했을 때 아마 세론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제약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이제 4년에 한 번씩에 대한 1년 기간 주기로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그만큼에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올라왔을 때 다 같이 막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또 붐에 대한 조성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남아있는 부분에서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크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 대선과 관련된 바이넥스라든지 CDMO 관련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특정한 종목들만 위주로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9월에서 11월이 거의 마지노선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쉬어갔다가 내년도에서는 주도 섹터가 또 바뀌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개별주에 대한 제약 바이오들이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JP모건 헬스케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모든 종목들이 참여하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임상시험 자체가 매년 네. 임상시험을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해에 맞춰서 4년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는 건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이제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고 올해는 알테오젠이 필두로 올라가겠지만 그쵸. 또 내년에 또 어떤 종목도 올라올지 몰라요. 왜냐면은 연말에 지아이노베이션이 만약에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또 지아이노베이션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11월 달에 면역 항암 암학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일정도 봐야겠지만 아무튼 일정 부분에서 소화를 좀 해놓기 때문에 지금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제약 바이오만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도 X를 들어주셨는데 코스닥에만 X를 준 건지 제약바이오도 같이 김웅태 매니저처럼 주신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코스닥만 S를 했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생각보다 쉽게 안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삼성바이오도 재료가 남아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도 아직 재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 다 노출이 될 때까지는 제약바이오 좀 살아있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이전과 다르게 제약바이오 조금 더 긴 호흡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코스닥에서는 결국 개별성 테마 종목들만 좀 난립할 것 같고 그거 아니고 진짜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 코스피와 연관된 종목들이 저는 하반기에 더 좋게 보고 있는 게 약간 미국 쪽에서의 리스크가 뭐가 나올지 지금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면 어제와 같이 중소형 종목들이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 크게 빠지는데 네. 코스피 쪽은 내려가더라도 그때까지 크게 안 빠지거든요. 그걸 봤을 때도 하반기는 저는 현금성 자산이 많은 대형주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안 죽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리가켄바이오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저께의 하락을 다 지금 이겨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리가켄바이오가 어제의 하락을 이미 그 이상 올라왔다는 점에서 리가켄바이오가 주도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외에 ETF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인폴리오라는 그 ETF가 있습니다. 타인폴리오 K 바이오 K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타인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라는 ETF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구성 종목 보게 되면 알테오젠부터 해서 이제 가장 핫한 제약바이오 다 갖고 있는 거라서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근데 제약바이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ETF도 한 가지 대안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ETF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요거 이제 한번 자료 보이면서 이제 종목 한번 네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 갈 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외국인들 지분이 10%대에서 지금 12%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지분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거고요. 이제 저는 리가캠을 추천드렸는데 요거보다는 지금 이제 아까 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종근당 보시면 지금 15%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별로 안 빠졌습니다. 차트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도 보시면 지금 이제 20%대로 올라갔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양호한 두 종목과 더불어 저는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9월 달에 파킨슨병 관련해서 고용량의 이제 임상 환자들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 네. 저용량이 12.7인데 고용량에서 만약 20대가 넘는 20% 마이너스 20%가 20점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 파킨슨 치료가 거의 됐다라고 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S바이오메딕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 녹십자가 제가 수치립 지표로 정확하게 못 봤었는데 엄청나게 뭐가 늘었던데요, 이번에? 지금 녹십자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2분기에 지금 현재 175 적자 났다가 네. 이제 올해 600억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300억에서 800억 정도 안정적으로 나왔던 기업인데 1, 2분기에 잠깐 작년 4분기, 1분기 적자 났다가 지금 현재 흑자 나고 있고 그래서 뭐 꾸준히 1조 4천억 지금 현재 자본 총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6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주식들 바이오 뭐 제약들 10조, 뭐 5조, 3조로 리가캠도 3조대고 그런데 지금 이제 1조 5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약 주가 너무 싸다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외국인들이 지금 20%까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알테오젠입니다. 네, 알테오젠하고 앞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에 대한 이제 미국에 대한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밝혀야 그렇죠.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료가 남아 있는 거고 알테오젠은 역시나 마찬가지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물론 이제 잠시 후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지금도 역시나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얘기 나와서 좀 간략하게만 물어볼게요. 오늘 반대 매매가 한번 장중에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알테오젠 반대 매매 우려는 없는 종목이 좀 될 수도 있나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알테오젠이 신용 과다 종목이었거든요. 오늘 풀렸습니다. 아, 그럼 확실히 좀 리스크는 많이 덜어내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8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특별한 포트 대결, 현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